안녕하세요. 평양아줌마 김소연입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비도 뿌리고 참 이제 많이 습하고 이런데 모두 잘 계신가요? 네. 제가 저번 2시간에 걸쳐서 북한에서 데모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그 안 좋은 몰이지만 제가 겪은 데 토대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짚어본다면 소련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알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막스와 레닌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이념적인 프레임은 그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을 엄청 받으면서 살았던 김일성이가 가만히 보니까 100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이제 그 성경책과 그 십계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런 걸 갖다 씌워놓으면서 그 십계명을 똑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란 걸 만들어 놓으면서 그게 법보다 위에 있는 강령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북한에 법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의 자유도 있고 집회의 자유도 있다라고 했지만 법 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있는 위에 이제 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억울하게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계급사회를 철저히 만들어놨죠. 봉건시대 때의 이렇게 계급사회를. 그러니 2중, 3중의 이런 안전장치, 독재국가 유지를 위해서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에 의해서 북한은 지금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틀에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싫던 좋던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날들, 우리 시대 아니라도 다음 시대는 꼭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북 정책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북한에 한류가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거는 정말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한국에 나온 탈북자들이 지금 3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족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주변에 좀 깼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그게 모두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설사 알았다고 해도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몸만 지금 국가에 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함께 만나게 된다면 그래도 가장 이제 문화적인 이런 이질감 정도는 없지 않겠나. 그들이 어떤 모여서 데모 세력이 되거나 이것까지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훗날 함께 남북한이 함께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그들과 너무나 극과 극인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독재 정권이든지 간에 이 독재 이제 국가들에는 이제 피해 숙청이 반드시 뒤따르는 거죠. 그러면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서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건 아마 죽인 그들만 알겠죠. 근데 제 주변에도 정말 오직 나라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그 사건에 연루돼서 죽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고요. 이름도 모르게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끌려간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김정일이가 1969년 60년대 말 이럴 때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피타는 노력을 했죠. 김정일이도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서 그 2인자로 나서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북한의 그 당시 문화예술이 전성기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이제 김정일이 머리에서 나왔는지 어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피바다, 꽃파는 처녀, 무슨 한자이다느니 운명, 이런 대작들이 나옵니다. 가극으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만들어온 건가라고 하게 되면요, 김일성이를 빨치산 줄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함께 투쟁했던 빨치산 줄기들한테 김정일이는 이런 작품을 만들므로 해서 엄청 이제 많은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빨치산에 조금 가다
불안했던 사람들이 다 입이 귀에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확실하게 김일성이 눈에 들게 되면서 그 당시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삼촌 김영주를 제거하는 데는 아주 쉬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74년에 전원에 의해서 확실하게 김정일이가 조직 지도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불안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김평일, 이복 형제죠. 그래서 독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제 김평일이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성격이 좀 호방하고 이제 서글서글하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주변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독기 사건과 함께 청년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국이 위험한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이제 최전연에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본인이 설선 군에 나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군입대를 하게 돼요. 너나도 이제 막 거기다가 또 이제 외모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또 김일성이가 뭐 김평일이 태어날 때 우리 집에 장군이 하나 태어났다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김평일이는 확실히 빨치산 줄기예요. 그게 자기처럼 러시아 줄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두루두루 해갖고 눈에 가시 같았던 그게 바로 김평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조직부 안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이 아버지의 힘을 빼기 위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74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쪽으로 다 이렇게 올려 치켜 세우면서 한편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그렇게 이제 빨치산 때부터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나라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쉬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중요 회의들의 아버지를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총리죠. 정문 총리였던 강성산, 그러니까 김일성이한테 외삼촌이죠. 같은 집안이고 하다 보니까 그 총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들은 김일성이한테 얘기를 해야 돼, 수령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김정일이가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수령님한테 그런 것까지 왜 보고를 해야 되겠나 이렇게 묵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밑에 이제 김일성이 밑에 이런 친복들이 목숨 걸고 김일성이 한데 이런 사연들을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잘못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눈에 가시 같았던 강성산이를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뭐 조금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크게 부풀려 가지고 해임 철직을 시켜버리죠. 이러자 이제 김일성이가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응? 이제부터 조직 지도부를 걸치지 말고 나한테 모든 걸 보고해라. 그러면서 김정일이 한데 어떻게 친인척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제 호되게 꾸짖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권력의 자리를 하나둘 이제 차지를 하면서 1991년에 김정일이는 정락의 이제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뭐 완전히 그 원수복을 입혀가지고 사진 찍어온 거 보게 되면 완전 그럴싸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까이서 봤던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렇게 미남들이 아니었는데 사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미남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이래서 김정일이는 늘 이제 자기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지 군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 불안했던 김정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김일성이 딱 죽음을 맞게 되자 나라가 갑자기 굉장히 오수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방이었던 소련이 붕괴됐죠. 시장이라는 게 그 당시 형성되지 않았어요. 북한에. 이리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목숨줄을 쥐고 있었어요. 그 배급을 주는 배급제도는 목숨줄이나 갔거든요.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내 먹을 거 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먹을 거 안 줘.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면 노동자구 있죠. 제철소, 제강소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무리 죽음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이제 미처 어떻게 사태를 수습할 뭐 이런 게 없었는데 국가는 어떻게 돼도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권력이 지금 위태롭다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로 자기 동창이었던 최문덕이라고 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좀 가까이에 있었거나 간부들은 뭐 심화조 사건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최문덕 사건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직부 지도부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부터 이제 최문덕이를 우리로 말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자리까지 올라놓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창이거든요. 동창.
그래서 완전히 그 다음에 정말 아나무인으로 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당 이제 그 책임비서였던 문성술, 제가 있을 때 평양시당 책임비서,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시장하고 같은 직책이죠. 이과 함께 정말 그때는 그래도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니까 너무 해도 너무한 이제 김정일의 백을 믿고 거들럭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저 최문덕이가 이러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올라가게 되자 이제 최문덕이가 평안남도 북창군으로 쫓겨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김일성 이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걸 지켜봤던 김정일이가 속으로 얼마나 배 아팠겠어요. 유일한 내 신복이고 내 동창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딱 이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의 파출소장 이런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제 김일성이 딱 사망하고 1995년에 바로 장성택이가 앞장서 가지고 바로 이거 원래 이 심화소 전체 사건을 총괄했던 게 장성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최문덕이를 먼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 가지고 장성택이는 자기 형이었던 장성우 형이 맡았던 이 경찰청장 이 자리까지 최문덕이를 올라앉히는데, 올라앉혀놓고 최문덕이가 제일 먼저 했는 게 뭐겠어요? 바로 평양시당 책임자였던 서윤석, 문성술, 이게 자기를 몰아넣는데 1등 공신이던 사람들을 쳐내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어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여소에서 가장 크게 사건이 터졌던 게 뭐냐면 성림제철소 사건입니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배가 고프고 굶어 죽기 시작을 하자 이제 제철소 간부들이 어쩔 수 없다, 안 되겠다, 사람들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제철소 안에 부품들을 팔아서 식량을 사들여서 노동자들 먹였어요. 이게 이제 그게 중앙에 보고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간부들을 이 노동자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되자 노동자들이 그때 이제 농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판사판인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렇게 하고 이판사판 이렇게 되자 이제 국가 권력기관이 달라붙어서 묶어갖고 탱크로 싹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그 인간이라는 거는요, 그런 공포 앞에서 용기가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로 이거 반면에 이제 그 김책제철소 뭐 이런 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을 했고요. 외부에는 지금 소련이 붕괴돼서 군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이랬는데, 국내에서 지금 김정일이가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문덕이 한데 그 당시 그 사회안전부장,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경찰청에서 최고 이제 수장 자리에 앉혀놓고 김정일이가 임무를 줍니다. 자, 우리 집안에 뭐 딱 앞전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수령님의 유훈이다. 유훈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 수령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 집안을 굉장히 착취하고 괴롭혔던 최 씨라는 집안이 있는데 이들이 신분 세탁을 하고 더러는 남조선에 도망갔고 이들이 지금 철저히 신분 이장을 하고 국내에서 지금 우물어 양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색출해내라 라는 이런 각본을 하나 던져주게 되죠. 그런데 이때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평양시 용성구역에서 북한은 경찰서 안에 주민등록과라는 게 있어요. 이 과에서 이제 주민들의 말하자면 이게 출신 성분, 사회 성분, 이게 지금 집안 족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쫙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이제 그때 성이 한 박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쫙 들다 보니까 이 행정위원장이 바로 미군의 교육을 받고 6.25 때 이제 남한으로부터 해서 북한에 침투한 무슨 무슨 간첩단, 서북 청년 간첩단 이게 내 한 일원인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제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근거를 못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가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최초 발견해서 보고를 했던 이 박모 씨는 어떻게 되나 양강도 배감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만들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영추산 이제 영성구역의 영추산이라는 이런 곳에서 뭐 미국제 뭐 수류탄 탄알 무슨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그 행정위원장과 연관된 것 같다라는 이런 명목하에 다시 잡아들이면서 북한은 이제 시마조 사건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이런 사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은 김정일이가 자기 이제 그 흔들거리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이 이런 피해 숙청을 만들어 왔던 게 이때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한국 돈으로 9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아버지를 어떻게 뭐 죽였는지 죽었는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돈을 들여갖고 바로 이제 김일성 이제 그 뭐 시신궁전 지금은 kumsusan 태양궁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북한 체제에서 이 꼭대기에 이제 그 썩을 대로 썩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으로 꽉 차 있는 이런 환경을 아래 주민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고 그냥 힘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건들은 다음 부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